지금 뭐 다른 증언에는 그 버닝썬 MD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하고도 계속 어울려 지냈는데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이미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다른 증언이 있었는데요. 지인이 황 씨와 함께 마약 투약을 했었다라고 아예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경찰의 수사에 자꾸만 제동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 네. 경기 남부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황하나 씨 마약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모바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하고 올해 3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기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의무심이 더 드는 거죠. 황하나 씨의 수사망 피하기 전적은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죠? 네, 지난 2015년에요. 필로폰 판매와 투약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에 대학생 조모 씨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황하나 씨로부터 이 필로폰을 구입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근데 필로폰을 산 조 씨는 구속된 반면 판매한 혐의에 황하나 씨는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거든요. 1년 7개월을 끌던 경찰은 결국 황하나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요. 황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거는 이 조 씨의 판결문을 보면 황하나 씨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일단 황하나 씨는 조 씨한테 필로폰 0.5g을 팔았고 그리고 직접 마약 공급책에 계좌도 연결을 해줬고요. 조 씨는 그녀가 지정해준 계좌에 또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게 아마 필로폰의 값이었겠죠. 그리고 이후에 같이 투약까지. 이게 사실이니까 조 씨가 일단 처벌을 받았겠죠. 근데 황하나 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 이거 정말 이상하긴 하네요. 의혹이 있어. 한 사람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근데 한 사람은 조사조차도 없이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황하나 씨는 다른 사람의 판결문에도 등장하고 모든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를 인정했고 같이 투약이라는 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지 않고 연행도 안 됐다는 얘기는 정말 납득이 안 가네요. 납득이 안 이해가 가. 안 가요. 이해 안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제가 보는 대사인 것 같은데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대사가 있었단 말이죠. 정말 아예 저 위에서 무혐의로 아예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묘하게 좀 이어지네요, 그림이. 지금 이름이 8차례나 나오고 심지어 팔렸던 뭐 계좌라든지 입금한 정황이 명백하게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경찰에서 마약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보강조사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일단 했다면 이건 검찰 선에서 아마 수사를 안 해야 됐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 전적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차량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사 판단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보가 있어요. 이제 황하나 씨가 2011년도에 미국 유학을 했는데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추방을 당했다. 이런 제보가 있거든요.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 평소에 지인들한테 내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보자가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때마다 이분들은 뭐라고 입장 표명을 했나요? 일단 경검 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공통된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경찰은 황 씨를 포함해서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검찰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도 경찰의 공급책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넘어온 게 없어서 불기소 기소했다라고 밝혔는데 다행인 거는 이게 좀 화제가 되니까 최근에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당시에 있었던 그 마약 수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소극적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적극적 봐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죄가 중해져요. 그러니까 단순 소지나 단순 그냥 투약 정도가 아니라 판매면 거의 한 3배 혹은 뭐 5배 이상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최고형도 아마 10년 가까이 아마 될 거예요. 그만큼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당연히 이런 판매책들 때문에 마약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접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데 이 판매한 사람을 처벌 안 했다는 거는 그냥 조금 봐주기 수사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한 거지 이거는. 굉장히 유착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황하나 씨는 SNS에 2015년 이 블로거와 명예훼손으로 이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경찰서 서장실에 조사를 받고 왔다면서 SNS에 경찰서 이제 서장실 사진을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그거 안 돼. 찍었어. 서장실 예. 사진. 그리고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 소개하자. 강하다. 장난하냐? 친하다. 아주 친하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왜 걸 썼어요. 그러니까 경찰 고위직과의 인맥이 정말 있다 자랑하듯이 이게 또 녹취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하신 베프가 아니고서는 그 서장실에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들어가 보기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요층이 그거 엄청 친한 네. 젊은 친구다. 친한 거. 예, 예. 젊은 친구에게 아니 그래도 부모님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저런 식의 단어를 쓰는 거는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 당시에 그 황하나 씨랑 명예훼손으로 다투던 그 상대방이 검찰총장이랑 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황하나 씨가 발끈해서 나는 서장실에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너 그랬어? 나는 서장실까지 갔었어. 서장실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독 화제가 됐던 이유가 버닝썬 게이트랑 약간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버닝썬 게이트 핵심이 경찰 유착이잖아요. 근데 경찰 유착에 대한 경찰이 그 내사에 들어갔는데 황하나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알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국민의 알 권리는 사실 이럴 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사 결과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네. 황하나 씨 측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이 N기업은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황하나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요. 이 N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갑질 의혹 때문에 또 한 번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더욱더 민감하게 빠르게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그리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내수에 착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리와 정준영 추문 단톡방 사건 이후에 또 한 명의 아이돌 멤버가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어떤 일이죠? 네, 김영준 씨는 2010년 5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월 25일 피소가 됐었죠. 그런데 A씨는 고소장을 통해서 김영준에게 거부 의사를 2차례나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다.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수치심이 들었다라고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자, 2010년이면 9년 전인데 이 여성분이 이렇게 최근에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A씨는 지난 3월 27일이었죠.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최근 연예인이 연루된 성범죄 폭로되는 사항에 용기를 얻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여성 A씨는요, 일단 김영준이 어떤 처벌을 받을 건지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일단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게 나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년 동안 하루에 5번씩 사과를 받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금전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일단은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지금에서 신고를 하냐. 그때 신고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누리꾼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불순한 의도로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잡고 어떻게 보면 협박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의 누구 쪽에 힘을 실어주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진짜. 그 김영준 씨는 얼마 전에 그 의무경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해서 3월 27일에 뮤직비디오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맞대응을 하고 있나요? 회사랑 김영준 씨. 컴백에도 빨간불이 켜졌죠. 소속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2010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A씨가 여성 종업원으로 등장했다. 9년 전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강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성 종업원이라고 딱 지칭을 한 것 자체는 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치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대중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건 제가 볼 땐 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김영준 측은 9년 전 일이고 지금 김영준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악용하고 있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사실 이 둘의 주장이 굉장히 서로 팽팽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라는 물증이 있다라고 하면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아직 조사 전이지만 방송에서도 벌써 이 김영준 씨 불똥이 튀었다고 합니다. 지난 31일 방송된 M본부 음악 방송에서 김영준 씨가 출연을 했으나 분량이 거의 삭제가 되었고요. 연예인 단체 샷에서 잠깐 얼굴만 이제 등장을 했으나 자막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렸고 그의 목소리 또한 거의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혐의만으로 이렇게 편집하고 뭐 자막 처리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확실하게 뭐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이건 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